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 이어서 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다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번 시간에 기계실 관계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은 이 기계실 천장에 이 후위라든지 트롤리 빔을 반드시 설치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장비들을 갖다가 그 안에 기계실에 그 제어반이라든지 권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옮기는 문제들에서 이 훅을 이용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기기 중량의 2배 혹은 초고중용 같은 경우는 약 10톤 이상의 트롤리 빔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이 빔에 용접을 할 때 그 슬라브 철근을 넣을 때 이 빔을 넣어서 미리 조치를 해놔야 나중에 추가 공사가 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계 건물의 빔과 엘리베이터의 머신 빔이 반드시 크로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기계 그 건물에 옹벽이 가게 되면 이 옹벽에 기계를 받치는 밑에 중력의 이 빔이 크로스 되도록 해주든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옹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 건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그 기계가 계속 위에서 중력을 위아래로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크랙이 가면서 나중에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밑에 옹벽이 이 부분까지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옹벽이 정리가 되면 건물 부분에서 이 부분이 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출이 돼주고요. 여기에 머신빔 연결재가 가로질러 가지고 이 중량의 하중이 이 슬라브로 전달이 안 되고 이 옹벽 수직벽으로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8대가 설치되는데 그 바닥을 보게 되면요. 기계실 바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 8대가 설치되면 4대의 구멍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옹벽에 이렇게 쫙 전층에 20층, 20층, 30층이 뚫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기계가 이게 놓이는 거죠. 위에 권산기가 이게 놓이는 겁니다. 이렇게. 8대가. 근데 이 권산기 8대 놓이는 것이 이 보의 힘을 받지 않고 여기 그냥 밑에 프레임이 이렇게 놓인다고 치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죠, 이게. 왜 문제냐면 이 4대가 계속 승객을 싣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동을 주기 때문에 진동을 주면 이 진동이 바로 슬라브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 슬라브의 진동에 의해서 이 슬라브가 크랙이 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걸쳐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슬라브에 반드시 이렇게 걸쳐서 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주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에서 다 생기지만 전기 쪽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발주하고 하면 이 부분들을 반드시 챙겨가지고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실수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초고층용이나 고층용 엘리베이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전기 기술사들이 탑 클래스의 기술자들이 반드시 경험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0층에서 40층 정도의 어떤 그룹을 놨을 때 굉장히 높으면은 전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1층부터 뭐 6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 승객용을 1층부터 40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대기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3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로존, 미들존, 하이존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 나누는 것은 대기 시간과 그 기계적인 그 로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방식을 쓰는데 보시면은 이제 로존 같으면은 밑에 이제 한 15층이면 15층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미들존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한 중층용은 한 35층까지 가고 고층용은 밑에서부터 45층까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중간에 갈아타가지고 올라가는 하이존 문제. 이런 식으로다가 정리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막 200층 이렇게 되는 건물들은 이 스트레이트로 못 올리고요. 전망층 같은 경우만 특수한 구조로 하고 보통 40층 단위로 갈아타게 합니다. 40층 단위로 갈아타서 40층으로 올라가고 또 40층에서
갈아타서 또 40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다가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은 벌써 60층이 넘으면은 이 로프웨이의 문제, 그 다음에 기계 카의 속도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특별한 경우는 스테이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이래서 존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존은 저축용, 중축용은 여기에서는 쓰지 않는 거죠. 여기서 쓰지 않고 넌스탑으로다가 여기다가 서비스하는 겁니다. 이 고축용도 대개 어디 돼 있어요? 서비스를 여기서 맡기고 이 밑에 층을 서비스를 안 하고 바로 위아래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층과 속도 조정에서는 이제 70층까지 나왔을 때 보통 60m, 600m for minutes를 넘지 못하도록 500m도 엄청나게 높은 속도거든요. 아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340에서 60, 최고 속도가 이 정도에서 지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63층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층이나 200층 되면은 이게 이제 540m까지 가지만 이 속도로 올리는 거는 생체 리듬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고 갑자기 내려가면 이 사람의 몸에서 그 높낮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그 순응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아주 초고속으로 보면 340m에서 360m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층의 서비스와 분할층의 선정을 보면 대개 이제 1층 로비에서 바로 이 지하층에서 바로 출발층으로 가는 부분들을 봐줄 수 있죠. 그 엘리베이터의 배치는 배열 배치는 이 배열 배치는 우리 전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에서 합니다. 건축에서 이 이제 스킴 기본적인 스킴이 나오면 이 코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건축에서 다 해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일자 배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대에서 이렇게 분할하는 부분, 중앙을 놓는 부분, 중앙 배치에 2단으로다가 놓는 부분, 그거나 이 양쪽 오픈 사이드로 하고 한쪽은 오픈 사이드가 아니고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양쪽에 퍼지는 부분, 알코브 배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독특한 배치입니다만은 이렇게 V자형으로 하는 경우나 디귿자로 하는 경우, 라운드로 하는 경우, 이거는 왜냐면 건축물의 외부 외형,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식의 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특별한 경우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대수의 크기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표 4-1과 4-2는 즉 뭐냐면 그 사무실 빌딩과 호텔로 봤을 때 한 대당 엘리베이터 대수를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 이건 일반적인 그 여태까지 사용되는 실적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한 대가 사무실은 보통 150명에서 200명, 호텔은 90명에서 한 120명 된다. 그리고 어떻게 교통량 계산을 할 때 5분간 수송 능력이 이 임대 전용, 관공서, 준 전용, 한계사 전용 이렇게 나눈 거는 뭐냐면 임대 전용은 이 사람이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되니까 이 5분간 수송 능력 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개사 전용은 9시까지 출근해라 그러면 이 회사는 다 9시까지 출근하니까 8시 반에 피크가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높게 걸리고요. 이 대기 시간을 얼마나 할 거냐. 이 리조트 호텔 같은 경우는 한가하기 때문에 60초 걸리지만 좀 서비스 주체가 좀 굉장히 고급인 경우는 30초 이하로다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방음 대책. 상당히 이건 실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건 상당히 이 책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 기술사, 여기에 핵심되는 그 실무와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정의 체제가 상당히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이 책은 상당히 아주 제가 그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본 책 중에서는 가장 잘 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약을 했는데, 보시면은 저희 책에서는, 저희 기본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입 현상, 굴뚝 현상, 스웨이 현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풍절음과 도리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즉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도리음은 풍절음은 뭐냐면 한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고요. 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경우에 여기서 스위치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소음이 크게 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도리음은 이게 보면 속도가 빠른 경우에 이 엘리베이터가 밀게 되면 이 바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바람이 이 뒤로 빠져나가겠죠. 이러면서 상당히 아주 그 초고층 빌딩의 속도가 빠른 데서는 이 엘리베이터의 소음 문제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 부딪히면서 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소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부분을 이렇게 경사판을 만들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스웨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끄러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고층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그 라이자를 가지고 있는 데서 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 이 눌리는 그 공기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observation 공간을 놔가지고 이 공기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초고층인 경우에는 이 겨울 같은 경우에 이 앞에 문으로부터 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코어가 하나의 연도 현상이 돼가지고 이 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찬 공기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텔 같은 경우 보면 앞에 라운드 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라운드 문을 하죠. 회전문. 이 회전문을 해놓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미닫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걸 이중문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 열고 들어가죠. 이거 열고 들어가고 이걸 만약에 열어놓게 되면 바람이 그냥 패스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문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냥 오픈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이 돼서 건축 구조상에 보완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 소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행사, 제주도에서 행사 때문에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모 호텔, 아주 유명한 호텔에서 사는데 그 호텔이 진지가 한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정말 시끄러워서 못 자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 소리, 그 다음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고급 호텔인데도 다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건물을 부시기 전에는 그 소음을 못 잡죠. 예? 옛날 그 아파트들은 다 그랬어요. 또 아파트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은 엘리베이터에 이 옹벽이 있단 말입니다. 바깥에 옹벽. 이쪽에 출입문이 있어요.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를 놨는 거예요.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놨다고. 여기에 만약에 이게 거실이야, 이게. 이쪽이 거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A세대, 여기 B세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 이제 세대당 들어가는 아파트고. 그러면 이거를 말이에요. 아무리 소음을 해도 이 콘크리트에서 전달되는 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짓는 그 아파트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코어를 이중 코어를 하죠. 이중 코어. 이중 옹벽을 하다고요. 이렇게 이중 옹벽을 해서 여기 엘리베이터를 넣고요. 나오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세대를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 이 옹벽하고 이 엘리베이터에 소음을 전달하는 옹벽하고 이 위에 그 거실의 옹벽하고 일단 공간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 차단되는 겁니다. 여기 그 평면상에 차단되는 거 이렇게 소음을 차단시켜야 되고 기계실에서 소음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신노 콘크리트하고 요새는 이 방충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진동을 방지하는 부분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흡음재를 놔가지고 이 소음을 막아주는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걸 더 좋은 거는 이 바닥을 만약에 이중으로 닫히면 더 좋은 부분이 나오죠. 그게 상당히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실의 소음 방지용 승강도를 계획하는 부분이 보면 지금 이렇게 균형추를 하면 중간에다가 이 거실 부분이 있는 데다가 공간을 놔가지고 여기 비임을 설치하고
공간을 설치하는 거죠. 여기 직접 안 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균형추 되는 부분만 놔놓고요. 이 옆에 이 가이드레일을 거실 부분이 있는데면 여기다 빔을 놔가지고 이 빔에서 이것을 여기다 지정을 해가지고 이 소음이 전달이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이중 구조로 해가지고 그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및 정전 대책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가 발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죠. 이건 배터리로 안 되죠. 이건 반드시 발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는 를 대비해가지고 이게 고성능 내화 구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걸 비상용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일반 오피스에서는 화재 발생 시에 제한된 엘리베이터 이외에는 화재 발생 시에 대부분 이 화재 발생 시 승강로가 화재에 따른 경로화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피난 계단 쪽으로다가 유도하는 쪽으로다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엘리베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전 대비해서는 반드시 발전기가 이 엘리베이터를 충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용량 이상으로 가져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발전기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대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소방관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31m 이상은 고가사자가 닿지 않기 때문에 그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원래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쓰다가 화재가 나면 비상용으로 레버를 돌리면은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전환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있는 데서, 사이드 오픈이 되어 있는 데서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각 층이 아니면 쓰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안에서 소방관이 이 스톱, 런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다 듣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콜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수는 11층, 31m가 넘는 면적을 다 더해가지고 1500회배당 한 대. 그러니까 이거는 4452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3200회배다. 그러면 1500으로 하니까 어떻게 있어요? 2점 이렇게 나오죠? 소점 나오더라도 이건 3대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원래 일반용 엘리베이터의 대수 말고, 이 대수 말고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건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엘리베이터 대수가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그냥 일반적인 한 대서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벌써 2대, 3대, 4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것도 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화재 하중을 계산해서 건축물에 대피하는 인원, 피난 시간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칠판을 잠깐 봐주시면은 자,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여기 이제 코어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코어가 결정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게 여러 대를 설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결정이 되냐면 비상 계단이 결정이 되거든요. 계단. 비상 계단이 한 2군데에 대게 설치될 겁니다. 그럼 반드시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계단에 그 전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난할 때는 이게 어차피 이쪽이나 같은 코어로 되니까 문제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던 거예요. 소방 측에서는. 그러면 건물에서는 이 부분을 다 사무실로 이용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내기는 그렇다고요. 그럼 바람직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상계단을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비상계단을 하나 더 놓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 비상용 승강기를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상용 승강기가 외부로 면할 수 있도록, 외부로 면할 수 있어야 공기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대피를 할 때 분산 대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 설비해야 되고, 출입구 표시해야 되죠. 가능한 한 불연제를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창문이나 배연 설비가 바깥에 노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지체 부자유자용 엘리베이터를 저기에서 폭을, 출입구를 900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옆에 전용 조작반이라든지 부조작반을 반드시 그 장애용을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규 지금 엘리베이터를 요새 최근에 설치되는 부분들은 이건 법적으로 다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로프식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과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전체 구조를 보겠어요. 그래서 쉬브와 로프가 있고 카가 있고요. 플랜저가 있고 가이드레일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운영 유지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에서 상당히 뛰어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어반 파워 유닛들은 어디다 갔든지 전혀 관계가 없다. 상부로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그 유압식을 쓸 때, 유압식을 쓸 때 위에서 본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뒤에 균형추가 필요 없고 가이드 레일 정도만 필요한 경우를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심플하고 그 면적을 상당히 줄여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카와 그 컨트롤 룸과의 관계에서 보면 여기서는 압력 배관만 가고요. 여기에 레일이든지 가이드 슈가 있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만 역할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간단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음 문제는 어느 엘리베이터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계실 같은 경우는 85에서 95dB이면 상당히 높은 지금 소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실과 찬장에 박음제를 설치해가지고 20dB 정도로 흡음을 하고요. 그리고 고무 패킹이라든지 흡음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그 방음 대책을 반드시 종합적으로 세워야 된다.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요새는 어떤 거주자들이 상당히 컴플레인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안 되죠. 발열량과 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전력 소비량이 일반 기계 로프식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전력 소비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용 전력량에 의한 전동기에 의한 발열량이 크다. 그래서 식은 이 식으로 해가지고 발열량을 구해서 여기에 대한 냉방 내지는 환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원 설비의 계산 기준이 여기 전원 변압기 용량과 과전류 차단기와 전원 공급의 간선을 사이즈를 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하고는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우리 기본소에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이 엘리베이터 부하가 있는 경우에 전원 변압기 용량은 TR 용량을 루트 3에 2에 IR에 NY에 1000으로 나눠준 KVA. 지금 이것도 일본 자료입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차단기 용량은 2에 IR에 NY를 우리가 사용하고요. 여기에 간선 사이즈 크기는 IR에 NY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전압강화를 고려한 간선 사이즈는 34.1에 IA에 NY에 LK에 1000A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관련 저기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건 NY하고 NY라는 건 부동률로 얘기하거든요. 열대면은 10대가 다 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6대가 가동할 수 있고 5대가 가동할 수 있고. 그럼 가동률이 적을 경우에 5대로 봐가지고 5대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대수에다가 율.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어 전류냐, 인러시 카렌트를 전압 강화는
기어 전류를 고려해야 되니까 이 IA는 이거 기어 전류가 있는 겁니다. 그럼 IR은 뭐예요? 이거는 정상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10대다. 그러면 10대면 TR 용량이 NY니까 이게 5대에 대한 것만 해주라. 그러면 5대에 대한 TR 용량만 가지면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 식을 잠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변압기 용량은 NY 해줬죠. 여기는 PC하고 N을 더해줬네요. 제어용 전력과 대수. 이게 여러 대면 제어용 전력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만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됐네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인버터 제어 엘리베이터에서는 전동 용량이 22kVA 이하인 경우에 기어 등 이런 것에 보통 70%에서 기어레스형은 110%의 범위에 넣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전류 차단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 부분에서 본 것처럼 정상 전류의 NY의 2배를 해주면 과전류 차단기 되겠다 이거죠. 과전류 차단기는 2의 IR의 NY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부동률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NY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력 공급 간선은 전선이 주요 온도가 이제 40도일 때 40도이다고 볼 때 50A가 넘을 경우에 안 될 경우에 여기에 공식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압 강화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여기에 표현된 거하고 똑같아요. NY만 다르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기본서에서 쓰고 있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 강화를 보면 엘리베이터 전동기까지 변압기에서 약 4%에서 5%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고요. 간선에서 한 3% 정도의 그 전압 강화를 고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말단에 93%까지는 내려가야 되고 교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약 90%, 1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간선 계획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정리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 가시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뒤에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추가해서 우리가 그 변압기의 전체 간선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배전 계통과 그 배전 방식에서 보면 그 자가용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버터 엘리베이터 하는 경우 요새 다 그 이 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 고조파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계통으로다가 배전을 해줘야 됩니다. 2계통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한 경우는 모르는데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루프로다가 연결이 돼서 어떠한 경우도 정전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2계통으로다 루프로 들어오면 이것이 상시 수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자간발전기가 이쪽에다 스탠바이가 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용 변압기 TR을 양쪽으로 다 2개를 놔가지고 이 2개에서 하나가 깨지더라도 한쪽에서 바이패스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모선도 2개로 놔가지고 모선도 2개를 루프다 놔가지고 이 모선상에서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고축용과 저축용과 고축용을 나눠서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초호신 같은 경우는 양쪽 루프를 올리죠. 이쪽에 하나 라인 올려주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서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여기 TR이 양쪽에서 받도록 하고 중간 계통도 양쪽에서 받도록 하고요. 이 중간 계통도 양쪽에서 받도록 하고 하부층 양쪽에서 받도록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라인이 폴트가 되면 바로 이쪽에서 넘어올 수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여기다 놓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루프가 되는 것처럼 이 건물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거보다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보강할 수도 있고 약간 약식화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 관련 그림하고 도표하고 지금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전원 설비에 대한 주요 간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까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그래도 1시간 반 정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실무적인 감각이 조금 가미되고 좀 구체적인 데이터만 조금 더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림을 보고 개념을 먼저 잡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중요 내용을 한 30분 정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돌면은 도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그 인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터가 이쪽에 수직으로 서가지고 대부분 구동기를 돌려주고 이 구동기에서 이 체인을 돌려서 하부 체인이 상부 인렛들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따라 도는 방법을 에스컬레이터를 쓰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의 그 주요 구조와 명칭을 이제 영문으로 쭉 나타내는데 드라이빙 머신이 상부 쪽에 하부에 위치를 하고요. 지금 스텝과 스커드 가드, 그러면 그래스 판넬이든지 핸들물이든지 이런 분들이 쭉 있고 몇 개의 안전장치들이 하부와 상부에 안전장치가 배치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 전동기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에 수직으로 서서 웜 기어를 돌리면은 이 기어에 의해서 벨트가 이렇게 돌아서 벨트가 체인을 돌려주고 가지고 이게 에스컬레이터의 하부 그 구동부를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헤리컬 기어로 이 축과 같이 이 샤프트에 기어가 물려가지고 바깥에 헤리컬 감속기를 통해 가지고 체인을 돌려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헤리컬 기어 감속기 방식이 상당히 효율이 높다. 그래서 요새는 에스컬레이터도 헤리컬 감속기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의 구동 방식은 이 그 모터에 돌려주는 구동 그 체인이 이 핸드레일 중간에 구동부를 돌려서 이 레일 전체가 옮겨가는 방법이 있고 이 하부에 하부 체인을 돌려줌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에 그 하부에 그 걸거리를 놔가지고 밑에에 그 손잡이 구동기구를 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중간에 평벨트 압력 이용 방식 이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롤러의 앞접력 이용 방식을 쓰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난간의 구조, 에스컬레이터의 난간의 구조는 이렇게 유리 판넬에 핸드레일이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경우하고 지금 곡면 유리를 씌워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외관 층을 덮개를 씌워서 쓰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배치에 대한 형태는 낙하물 방지판이 있겠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 이게 불이 화재가 날 경우에 각 층이 이게 연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면하는 부분은 다 방아샷다가 감지기가 동작하면 내려와가지고 방아샷다로 다 막게 되어 있습니다. 막고 이 삼각 그 가드판이 머리가 끼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되겠죠.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정교한 그 시공성이 요구되는 것이 이 스파이럴 에스컬레이터의 전체 구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잠실 롯데월드에 가게 되면 양 사이드에 에스컬레이터가 두 대가 이렇게 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시공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 그 구동하는 방식들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이 그 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올라간다는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시공성에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무빙 웍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LA 에스컬레이터는 30도의 경사를 갖는 거고요. 무빙 웍은 10도 이하의 경사를 갖는 에스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지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는 아주 긴 거리를 계속 걸어가야 될 때 무빙 웍을 놔가지고 그 보행자들을 이동을 도와주는 부분이죠. 에스컬레이터하고 구동에 대한 그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빙웍의 큰 특징은 이 경사의 각도가 10도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30도면은 이게 에스컬레이터죠. 예. 그래서 10도 이하의 경사를 가지면 이건 무빙웍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지금까지 그림을 대부분 보고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설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에스컬레이터의 이제 설비 계획을 보면 이 에스컬레이터가 그 이용되는 목적, 목표 보시면 이 에스컬레이터의 최대 장점은 최대의 수송 능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 무슨 800형, 우리가 80cm짜리죠. 폭이 1200형, 1m 20짜리. 보통 1시간당 6,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수송 인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수송 인원이죠. 그럼 이 수송 인원을 갖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백화점. 그리고 지하철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환승이 많은 데는 말이죠.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3대, 4대씩 시리즈를 놔가지고, 병렬을 놔가지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걸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환승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고급 설비가 아니고 아주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이제 필수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서 주안점을 이제 많이 받아서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서울 지하철에 최근에 시공되는 데는 거의 다 에스컬레이터를 도입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와가지고 놓고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계획을 잠깐 보시자고요. 에스컬레이터의 용도는 이게 엘리베이터의 이제 수요에서는 보통 10%에서 15%가 하지만 아주 대량의 수송 인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건물 측에서는 별로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 공공시설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이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수송 능력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비 계획에서 보면 어떻게 장점이 대기시간 없이 거의 연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수송 능력이 엘리베이터의 7배에서 10배예요. 승강장 주위에 아주 백화점 같은 경우 구매 의욕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점유 면적이 적고 기계시에 소음이 없고 아주 간단하고 부하에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럼 사용 전력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터가 목적만 낮으면 그러니까 다량의 인원을 수송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적용 목적에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비 계획에서는 백화점 같은 경우나 공항,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송 인원의 7, 80%를 에스컬레이터로 분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비 계획을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수송 인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00형이라는 얘기는요, 80cm입니다, 난간이. 그 다음에 1200형은 1m 20cm예요. 1200형 같은 경우 1시간당 9,000명, 800형 같은 경우 6,000명 정도를 실어 나간다 이거예요. 속도는 30m/min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고 경사 각도도 30도로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도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송 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피크 시간대, 출퇴근 때 지하철에 만약에 5,000명이 몰린다. 그러면 5,000명의 70%에서 80%를 이용하는 인원으로 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배열 방법은 지금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단열 승계 방법은요. 올라가는 데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는 내려가는 데를 다른 데로 다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백화점이면은 이쪽 장소에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쪽은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되어 있고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설치되어 있으면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좋으냐면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손님들을 이동거리를 많이 준 부표는 있지만 매장으로다가 돌리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단열 승계 배열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바로 옆으로 돌아가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서 사람이 이렇게 별로 올라가죠. 바로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는. 그러면 되게 백화점인데 이런 방법으로 돼 있어요. 그 이동거리를 죽게 주기 위해서 올라가서 바로 턴해가지고 바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올라간 다음에 이쪽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일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쪽까지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내려가거든요. 그 걷는 거리가 많죠. 불편하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매장을 강제로 돌리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매장은 사람이 분산하는 걸 효과를 안 하더라도 서비스 차원을 높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할 때 매장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에스컬레이터로 바로바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요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두 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냥 복수 승계 배열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같이 교차로 이렇게 같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대개가 어떻게 쓰냐면 지금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을 교차 승계 배열을 되게 많이 그 백화점에서 많이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손님에게 이동거리를 짧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이거는 기능성보다는 어떻게 이 매장이 잘 보이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님을 어떻게 그 매장으로 유인하느냐에 따라서 배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성보다는 건물 보등을 주로 고려하지만 되게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차원에서 되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설치는 이게 건물 구조를 잘 보셔야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리 건축전기설비나 전기 쪽에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하려면 반드시 이 그 건축에 대한 스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인 경우에 하부 기계실이 이렇게 파이고요. 상부 기계실에서 지지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계적 건물의 역학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 있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배치를 하면 이 하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그 메이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서 동양 엘리베이터를 지금 주안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보통 층 높이에서 이 부분 디멘전을 보게 되면 이 스텝 밑에가 이 850, 그러니까 85cm죠.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의 그 난간 손잡이 높이를 740 정도로 놓고요. 지금 피트 깊이는 1m 10 정도 개념 논다 이거죠. 피트 계고부는 약 4m 20. 보통 이 전체 길이가 4250이니까 4m 20 정도인데 여기서 플러스 3H를 또 볼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팩터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 재원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건축적으로다가 조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보면 그 전원 설비가 보통 7.5kg짜리 모터를 5.5kg짜리 모터에서 7.5kg짜리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에스컬레이터의 그 동력 용량이라고 봐요. 그래서 배전 계통에서는 보통 220에서 380V 조명 쓰는 부분을 보여주죠. 자, 이 동력선의 그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가는 간선의 식을 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전동기에 전격 전류가 있고, 전격 전류에다가 거기 형광등에도 이런 전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더하고, 그 다음에 K값은 이제 50A 이하인 경우에는 1.25를 해주고, 이 더한 값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1.0을 해주면서 여기에 주위 온도에 의한 전류 감소 계수하고, 이것이 동일 배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팩터를 넣어주죠. 그래서 전류를 구합니다. 지금 이거는 왜냐면 대수가 한 대냐, 두 대냐, 세 대냐, 여러 대냐, 여러 대, 한 대에, 한 에스컬레이터에 한 대에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대를 모아가지고 간선이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압가를 구해봐야죠. 그래서 최대 7%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물선의 크기를 구할 때 K값을 넣어주죠. K값은 전압강하계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역률 0.8% 주의온도 있는 경우에, 그리고 34.1은 뭐 K값이니까요. 이건 보통 라지 K, 스몰 K로 하죠. 그리고 여기에 전동기의 기동전류, 다른 전동기에 걸려있는 또 전격전류. 처음에 하나는 기동전류고, 다른 건 전동기에 이건 N대가 걸려있겠죠. 예? 곱하기 IA가 되는 겁니다. 여러 대인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에 걸리는 전등이라든지 이런 등에 대한 부하가 걸리는 거고, 길이가 얼마에 따라서 전압강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길이의 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입시로는 지금 보시면은 허용 전압강하에 대한 부분 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허용 전압강하율이 0.03이 들어갈 수 있다. 0.05가 들어갈 수 있다.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강하율 입시로는, 여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허용 전압강하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선에 접속된 전동기의 전격전류에다가 전선에 접속된 전동기 이외에 전등이라든지 이런 전류치를 합을 해서 세배보다 약간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선의 허용 전류의 2.5배보다 좀 적게 선정하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일본 책에서 보면 다른 방법으로도 또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 관련 문헌에서 보게 되면 에스카레이터에 필요한 용량 Q를 구하는 걸 보면요. 이 용량 Q는 270에 루트 3의 HS에 곱하기 0.5V에 이걸 6120에 2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HS는 여기서 H는 계단의 높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S는 에스컬레이터의 폭, 폭이 800이냐 1200형이냐를 놔놓고 이 폭을 집어넣고요. V는 이 속도가 되죠. 운행 속도. 2타는 에스컬레이터의 효율. 이거는 0.6에서 0.9를 줍니다. 속도는 30m, minutes for meter minutes가 되겠죠. 그럼 단위는 이게 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높고 이 에스컬레이터의 폭이 넓으면 이 용량이 커진다. 나름대로 계산 수치가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전선의 굵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전선의 굵기 A는 뭐부터 커야 되냐면 전압강하로 고려한 거죠. 30.8에 곱하기 IS에 플러스 IL을 해주고요. 곱하기 L에다가 1000에 이러죠. 자, 보시면 이 30.8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전압강을 구할 때 삼선식에서 적용하는 K값이죠. 그리고 IS는 뭐예요? 여기서는 IS는 전동기의 기동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명등, 조명부하, 간선의 길이 될 거고요. 이건 전격전압이 되겠죠. 전압됩니다. 그리고 NY는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건물 측의 V는 건물 측의 전압강하를 얘기하고, NY는 어떻게 돼요? 대수가 에스컬레이터가 10대다. 그러면 10대를 동시에 운전하지는 않으니까 이 Y값을 줘가지고 10대 중에서 8대를 한다. 그러면 Y가 0.8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에스컬레이터의 대수가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걸 밀도율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밀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즉 10에다가 곱하기 2층 이상의 연면적을 곱해가지고 이것을 1시간 수송 능력으로 나눠서 여기 나온 수치가 이것이 20에서 25인 경우에 양호하고 25 이상이 되면 이건 불량한 거로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거를 총괄해서 다시 한번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제 기본서에서 지금 제가 적기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상 5층 백화점의 단면적이 연면적이 바닥 면적 한 층의 바닥 면적이 3,500 해배인 건물에 백화점에 여기에 800형짜리 에스카레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에스카레이터를 밑에 설치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 솔루션을 볼까요? 그러면 2층 이상에 해당되는 거니까 2층 이상에 해당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1층 이상을 빼고 2층 이상이니까 3,500에 곱하기 4를 해주면 얼마나 나옵니까? 14,000 해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4,000 해배인데 백화점은 해배당 0.7인이 들어온다고 보고 14,000 곱하기 0.7을 해주면 전체 들어오는 인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전체 들어오는 인원이 9,800인이 들어오는데 시간당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시간당.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에스카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다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서 90%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9,800명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90%가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를 이용하고 에스카레이터가 또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85%가 이용한다고 보면 여기에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7,497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800형이라는 건 대개 어떻게 돼요? 1시간당 이게 5,000명을 수송한다고 보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는 6,000명, 어떤 데는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5,000명이나 된다고 보면 이걸 7,497을 5,000명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49가 나오잖아요? 그럼 445입 하는 게 아니라 이거 2대를 올려줘야죠. 2대. 그럼 에스카레이터는 2대를 설치하면 되겠다. 그러면 밀도율로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보자. 적정한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있어요? 10 곱하기 2층 연면적이 14,000이고 5,000명을 실어나누는 게 2대니까 이게 10,000이죠. 그러면 이게 밀도율이 14가 나오니까 아주 대단히 양호한 수치로 나올 수 있다. 이 백화점의 에스카레이터는 아주 적정하게 잘 대수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카레이터를 전부 다 봤어요. 그럼 다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카레이터는 주요 반송 설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건축물에서만 해당되는 거고, 에스카레이터는 건축물 플러스 시설물에도 되는 거예요. 이건 5개의 야외의 에스카레이터도 설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다르죠. 그러면 그 관계에서 보면 전부 다 반송 설비인데 측정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수직, 상하, 반송 설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어떻게 미려하게 정보 기능을 첨가시키고, 그러니까 안에서 TV를 본다든지 증권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세이비, 이 기능을 굉장히 첨가를 시키죠. 그 다음에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그 승차감이 아주 뛰어나게 이게 개선이 돼서 나가는 것이 지금 요새 현재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카레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수평, 대량의 인원을 일시에 수송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좀 오래전에서는 이것은 고급 설비로 봤는데, 고급 시설로 봤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필수 설비로 본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에서는 상당히 많은 확장이 예상된다. 확장이 예상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건축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전기적인 그 설비, 그리고 구조 및 안전장치, 간선 계획 및 주변 전기 설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반송설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요약해가지고 함축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교재가 충실하게 전달이 되니까 주요 내용들을,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은 같이 보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레터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